테슬라는 꿈이 주가를 이끄는 기업이에요.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테슬라 투자가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주가가 지금 막 $500 근처까지 왔잖아요. 갑자기 확 오른 거죠. 근데 이 주식으로 성과를 낸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너무 계속 행복했나? 네, 안 왔죠. 작년에 어땠어요? 100불 근처까지 깨질 뻔했습니다. 맞아요. 변동성이 엄청 심했고 지난 3, 4년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투자한 분들이 지금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은 이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적어도 최소 3, 4년 정도 여윳돈을 묻어두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월가 분석가들이 전망하는 향후 10년 테슬라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래프가 모두 우상향이에요.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백수전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채널은 처음이시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기자 백수전입니다. 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관련 주제를 다루는 기사 코너 테슬라미 간다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지난 3년간 취재를 바탕으로 테슬라 리부트란 책을 출간했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테슬라 리부트 책 이름이 너무 멋있는데요. 그리고 또 타이밍도 정확하게 또 이게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책이라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슬라 리부트 책 제목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올해 초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예, 올해 초에. 네. 그러니까 성장과 성장의 물결 사이에 있다는 건 제1 성장이 있고 제2 성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럼 제1 성장은 뭐냐? 전기차 전환 혁명이죠. 미국 자동차 업계 그 역사에서 테슬라는 스텔란티스 이후에 가장 그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한 그 완성차 업체라고 보면 돼요. 네. 머스크는 그 2030년까지 테슬라를 2천만 대 팔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확 끌어올리죠. 너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맞아요. 그러면서 그 전기차 시장이 엄청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캐즘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비아디 같은 저가 이런 경쟁자들이 막 부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가 이제 막 판매가 이제 둔화가 됐어요. 사실상 2030년에 2천만 대 파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머스크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1 성장 끝나고 그렇죠. 제2 성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럼 제2 성장이 그렇죠. 제2 성장이 바로 AIN 로봇 컴퍼니입니다. 그렇군요. 머스크가 이걸 부쩍 이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AIN 로봇 컴퍼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2 성장 모델이고 우리는 이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상 제2 창업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창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국내 이제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지금 얼마나 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12일 현재 국내 투자자 테슬라 보유액이 240억 달러입니다. 누적. 24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한화로 약 34조 원어치예요. 와, 34조 원. 그러니까 국내 시가총액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10위권, 10위권이 네이버보다 이게 많아요. 시가총액. 그렇군요. 근데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전기차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책의 제목처럼 리부트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제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하나하나씩 이 책을 통해서라도 좀 차분하게 테슬라라는 회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AI 로봇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이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엔드 투 엔드 자율주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엔드 투 엔드가 뭐예요? 우선 그 엔드 투 엔드를 설명하기 앞서서 제가 그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죠. 네. FSD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FSD. FSD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레벨 2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요. 감독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름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야. 그렇죠. 이름만 좀 약간 이름은 그렇다. 하지만 마케팅을 한 거죠.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북미 시장에서만 서비스가 돼요. 그리고 테슬라 운전자 약 40만 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 된다는 것은 아직 국내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죠. 국내에서 지금 오토파일럿만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과 FSD 차이가 뭐냐면은 FSD는 이제 시내 자율주행이 가능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도로 표지판이랑 신호등을 인식을 합니다. 아하. 도심에서. 네.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은 뭐냐? 그러니까 고속화도로. 그러니까 뭐 강변북로나 고속도로 같은 이제 신호등이 없는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도로에서만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이를테면 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FSD가 좀 더 진화를 한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이 FSD가 이용자들의 후기나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 유튜브를 찾아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근데 그럼 이 FSD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구현을 하느냐? 이 자율주행을 어떻게 구현하냐? 테슬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AI와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해요. 그러니까 경쟁사인 이제 구글 웨이모는 네. 라이다라는 장치가 있어요. 라이다. 네. 이게 레이더랑 빛의 합성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파랑 빛을 쏴가지고 주변에 이제 자동차나 사물들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건 뭐냐? 오로지 카메라만 의존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8대 달려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행 영상을 촬영을 해가지고 그 주행 영상을 통해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합니다. 왜?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인간도 눈으로만 운전하고 두뇌로만 눈으로만 운전을 하는데 그 라이더 그거 비싼단 말이야. 그 장치가 뭐하러 필요해? 그렇죠. 인공지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부터. 네. 그게 그의 생각이었고 그거를 구현시킨 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방식이거든요. 그럼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웨이모는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완벽한 그런 자율주행을 처음부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가는 거고 테슬라는 그냥 좀 더 조금씩 더 개선되는 그런 인간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운전을 배우듯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다른 개념을 설명해 주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행 데이터 지금 지난 3분기 누적 20억 마일이에요. 테슬라. 이거를 이 주행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서 구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네. 근데 그럼 엔드 투 엔드는 뭐냐? 그러니까 엔드 투 엔드는 작년에 FSD 이제 V12 버전, 올해는 V13 버전인데 V12 버전부터 이 엔드 투 엔드 방식을 적용을 했어요. 네. 이 엔드 투 엔드는 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끝에서 끝까지. 한마디로 통째로. 네. 통째로 다 AI에 맡겼다는 거예요. 입력부터 출력까지.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순수 AI 자율주행이다. 순수. 그러니까 모든 걸 다 AI에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입력부터 최종 결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전 과정을 하나의 신경망으로 처리한다. 이게 엔드투엔드예요. V12 이전에 기존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 네. 인간 개발자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주행 가이드라인을. 코드가 있었어요. 네. 이게 무려 30만 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이제 운전을 얘가 자율주행을 한다고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너는 이제 쟤는 자전거야. 쟤는 신호등이야. 쟤는 횡단보도니까 멈춰야 돼.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이제 코딩을 줬다는 거죠. 코드를. 이 30만 줄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세상에서 그 도로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맞아요. 이거를 다 인간이 변수를 다 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작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학교 앞에 횡단보도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학교 앞에 횡단보도 건너다가 갑자기 들어 누웠어요. 횡단보도에서. 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회면 사건입니다. 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전하실 때? 운전 멈춰야죠. 멈춘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애들이 들어 누워버렸어 그냥 신호등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네. 빨간불이건 파란불이건. 일반 운전자면은 내려서 뭐 애들한테 야 빨리 비켜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빵빵을 하든지 뭔가 네네. 아니면 이렇게 비껴서 가든지 뭔가 어떤 인간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을 하겠죠. 근데 자율주행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전혀 대안이 없는 거죠. 전혀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정말 돌발 변수를 어떻게 대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차라리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런 대응 방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다 그냥
인간들이 했던 그런 주행 방식들 데이터를 통째로 다 AI에 맡겨버리자. 그럼 어떨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에서 출발한 게 엔드-투-엔드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테슬라 이제 그 자율주행 수장이 이제 아쇼크 엘루수함이라는 이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이 이제 부사장인데 이분이 그 V13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딥러닝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AI가 했다. 테슬라 FSD 딥러닝이 했다. 근데 이거를 이분만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니에요. 엔지니어들이 다 딥러닝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개발을 했지만 네. 내 AI의 개발자 아버지지만 사실상 이 세부 과정들은 다 AI가 해낸 겁니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엔드-투-엔드 방식이 테슬라가 처음 개발한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 개발 방식 중 하나예요. 이게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다만 테슬라가 가장 상용화에 근접하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더 좋아진, 특히나 이제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AI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네. 최근에 업데이트된 FSD 13.2 네. 요게 좀 화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 난리인가요? 그러니까 V13이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 배포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네. 파크 투 파크. 그러니까 주차 상태에서 네. 이제 이게 그 테슬라 그 보면 이제 큰 화면 있잖아요. 네. 안에 디스플레이. 그거 이제 FSD 버튼을 딱 눌러요. 어. 그러면 얘가 이제 바로 자율주행을 시작을 해요. 네. 해서 이제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도착을 주차. 해서 주차를 완료해요. 그 과정이 손댈 개입 필요가 없이. 없다. 물론 이제 100% 완벽한 건 아니죠. 왜냐면 여전히 감독형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뭐 당연히 개입할 상황들이 있겠죠. 어쨌건 이러한 것들을 파크 투 파크를 우리는 실행할 수 있어. 이게 이제 FSD V13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들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FSD 영상들 왜냐면 그게 되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요즘 그러니까 테슬라 그 유튜버들이 워낙 맞습니다. 해외에도 많아서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호평들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물론 100%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이건 진짜 놀랍다, 완전 자율주행 수정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 보진 않고 그냥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근데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V11에서 V12 변화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V11에서 V12는 엔드-투-엔드로 넘어갔으니까 이게 좀 더 극적인 변화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V12에서 V13 업데이트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따르면은 FSD V13이 그 도대체 뭐가 바뀐 건데, 그러니까 엔드-투-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은 FSD 13.2 이게 이제 호평이 많고 잘 된다라고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전거 배울 때 보면 그 옆에서 잡아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빠 뒤 잡고 있다, 잡고 있어.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놓쳐.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의 그 FSD는 여전히 아빠 뒤에서 잡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감독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감독 없이 사람도 없는 사람이 이제 좌석 자체가 없는 그런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고는 하나 규제나 이런 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 그게 사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한 게 뭐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사람들이 제일 궁금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머스크는 왜 트럼프를 지지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지금까지 그 선거비로 쓴 돈이 수천억이에요. 이게 올해 머스크가 트럼프 기부 액수가 올해 그 미국 개인이 한 그 기부, 개인 통산 다 통틀어서 최다예요. 최대. 그게다가 언론들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 기존 그 미국 기업인들 역사상 이렇게 정치 개입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 이렇게 나서서 지원한 전례가 없는 분이다. 근데 이렇게. 딱 그 그림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테슬라는 100% 트럼프. 나머지는 여기도 이쪽은 저기도 이쪽은 민주당이 좀 더 맞습니다, 많고 맞습니다. 빅테크들. 근데 테슬라는 100% 그냥 트럼프야. 그래서 왜 이렇게 지지를 했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일단은 그 머스크는 규제 완화를 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하는 그 사업이 되게 혁신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이를테면 맞아요. 뭐 스페이스X나 뭐 테슬라, 뭐 뉴럴링크, 뭐 XAI 이런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와 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들을 좀 이렇게 완화해 보려면 내가 좀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쵸. 예,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 맞습니다. 일론이.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테슬라만 놓고 보자면 단연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규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보택시 같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별로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예,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효율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받자고 하니 그거 어느 세월에 다 받느냐.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한 번에. 예, 그런 생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또 그런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이제 인수위죠. 정권 인수위에서 이제 교통부,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지시를 내렸냐? 교통부 이제 그 장관 그 지명자한테 그 후보자한테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로 자율주행 좀 법 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규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사실 교통부의 최우선 순위가 자율주행 규제안 마련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봤을 때는 좀 더 이렇게 어떻게 이상하죠.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자동차 산업을 뭐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더 안전한 그 교통 이걸 좀 마련한다든가 좀 인프라를 깐다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규제안을 좀 마련해봐라. 네. 그러니까 굉장히 호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엄청난 호재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가 비유로 설명드렸던 자전거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아이들이 타기 위해서는 아빠가 뒤에서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제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거는 사실 용기를 내면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가다 보면 아이가 넘어져서 이제 다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그 규제 완화를 하냐 안 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중국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사실 연초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공포심을 좀 드러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지고 했었는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 이게 가격 경쟁력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작년에 그 테슬라 중국 법인 테슬라 차이나 그 고위임원 두 분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두 분이 이제 강송 기가팩토리 상하이 대표. 근데 이분이 바로 어제 퇴사하셨어요. 아 그래요?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이분이 다른 데로 가셨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타오 테슬라 부사장 이분은 이제 홍보랑 이제 약간 그 대외 업무를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부상을 하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들이 이제 답변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의 답변을 정리해서 총 4가지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어떻게 이렇게 급부상을 하고 성장하게 됐는가? 가격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이 이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테슬라 이제 기가 상하이의 경우 거기 부품 현지화율이 9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하이 공장에 있는 장강, 인근의 삼각주 지역에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 자동차 칩 업체, 자율주행 시스템 업체, 인테리어, 정밀 가공 이런 모든 친환경차 부품 기업을 한데 모아서 완벽한 밸류 체인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나고 비용도 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두 번째, 중국 정부의 이제 전기차 산업 육성 의지를 이가 이제 가장 큰 또 두 번째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신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 신에너지 자동차라고 하고 그래서 신에너지 개발 정책에 힘을 쏟았고 지난 10년간 이 산업을 홍보해 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년간 매달 5만 개의 그 전기차 충전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예. 네. 매년 5만 개도 아니고 매달 5만 매달 개를. 5만 개. 예, 예. 와, 그러니까 인프라를 쫙 깔았다는 거죠.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충전 네트워크가 전기차 사용 환경을 더 편하게 만드는 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편해지니까 어때? 더 전기차를 더 이제 찾게 되고 수요를 네, 이제 네. 만든 거죠. 예. 사실 우리도 국내에서도 전기차 사고 싶어도 전기차가 충전소가 없어요. 뭐 이런 그렇죠. 불만들 많잖아요. 예, 근데 예. 매달 5만 개면 좀 충격적인 숫자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것 같아요. 친환경 산업을 거의 이제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보고 이제 완전히 육성 의지를 드러낸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중국 시장의 이제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테슬라랑 비아디가 가격 인하 경쟁이 치열해요. 지금도.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국내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지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광저우차, 니오 등 전기차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많고 예. 많이 사라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치열한 경쟁이 왜? 중국 시장에 전기차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나온 중국에서 나온 순수 전기차, 네. 순수 전기차 모델만 254개예요. 와. 근데 내년에 이게 40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와. 293개 모델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가격 인하와 비용 절감 외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비아디가 공급업 협력업체에 10%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 이제 그 소비자 가격 인하만 할 수 없으니까 협력업체를 이제 한 거지. 그 정도로 예. 치열한 경쟁을 네.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치킨 게임이 지금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좀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 네. 근면 성실한 중국 근로자를 들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테슬라 중국 전기차에 이제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중국에서는 새벽 4시에도 공장에서 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입 빨린 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예. 본인 자체가 워커홀릭인데 네. 중국 근로자들도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벽까지 이제 밤을 새워서. 예. 근데 중국 근로자가 인건비가 사실 미국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생산성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가격 없다. 경쟁력이. 예. 이것도 근데 웃을 얘기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얘기긴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예, 제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일하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비싸고 인건비가 그리고 잘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기술 수준은 어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 수준이 테슬라와 비교해 보도 뭐 어떤가요? 우선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이제 크게 빅2가 있죠. 네. CATL과 비아디. 그러니까 비아디가 전기차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얘네가 배터리도? 배터리 업체였어요. 네네. 원래. 예. 그래서 이 중국 배터리의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이 1, 2위가 합산 점유율만 50%가 넘어요. 벌써 이미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의 이제 그 LFP 배터리라고 하죠. 예, 그게 이제 얘네들 주력 배터리인데 기술력이 낮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제가 뭐 엔지니어도 아니고 네네. 배터리 전문가도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뭐 기술력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걸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거는 제조업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기술력의 승자가 곧 시장의 승자를 뜻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 너무 중요한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제조업은 원가 절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기술은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떻게 중국에서 밀렸나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싸게 만든 애들이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표준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술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슬라 배터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사실 중국 전기차 배터리와 막 되게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얘네들이 막 양산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테슬라 배터리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4680이라는 이름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고 있어요. 네네. 기존 2170이라고 이제 4680이 뭐냐면 이제 가로 세로 이제 사이즈를 얘기한 거예요. 그거 기존보다 크기를 키운 거예요. 기존에 들어가는 모델 3나 모델 Y에 들어가는 2170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CATL, 파나소닉 등이 이미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이 그러니까 주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럼 4680 배터리는
지금 현재 사이버 트럭에 탑재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4680 배터리가 양산이 지연 중이에요. 양산이 아직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텍사스 공장, 기가 텍사스에서 그러니까 지난 9월에 누적이 이제 1억 개 셀 한 개당 이제 1억 개 셀을 이제 누적 생산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당 사이버 트럭 이제 2,578대분을 이제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이버 트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세미 트럭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양산이 시급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4680 배터리를 처음 이제 그 발표를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건식 전극이라는 새로운 공정을 도입할 겁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건식이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어렵죠. 예. 근데 이게 기존 공정은 습식 공정이라고 해요. 습식 전극 공정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에 액체 용매를 투입해서 200도 이상 고온에서 건조를 해요. 이런 공정이기 때문에 되게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건식 공정은 액체 용매를 사용하지 않아서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최대 30% 낮출 수 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기술인데 왜 그럼 다른 배터리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왜 안 하냐? 이 양산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벽에 부딪힌 거예요. 테슬라 역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너무 잘 돼. 너무 이런 기술이 우리가 이제 개발했어. 이거 빨리 해야지 했는데 막상 양산에 들어가 보니까 쉽지 않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율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삼성증권이 4680 배터리 수율이 약 72% 수준이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많이 끌려올렸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수준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배터리 팀에다가 LG 엔솔도 지금 4680 배터리를 지금 생산하기 같이 하고 있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LG 엔솔보다 배터리 팀 너네 싸게 못 만들면은 사업 포기. 4680 포기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주특기예요. 항상 이렇게 맞아요. 직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버려요. 하지만 절대 내재화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내재화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배터리 내재화를 포기하는 순간 배터리 업체들한테 다 휘둘려 버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계속 4680 배터리를 계속 주력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의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진 그렇죠.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테슬라가 이게 그 미국이 중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패권 경쟁, 기술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의 이제 정치에도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해진 그렇죠.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테슬라가 이게 그 미국이 중국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패권 경쟁, 기술 패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테슬라가 그러니까 특히 머스크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물론 이제 선거에 뛰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유독 강조한 게 테슬라는 미국 회사다. 아메리카 회사다. 맞아요. 그리고 테슬라 차량도 미국 메이드 인 USA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이 애국심, 어떻게 보면 애국심 마케팅이잖아요. 애국심 마케팅이잖아요. 왜 이렇게 애국심 마케팅을 강조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단순히 트럼프를 이렇게 당선시키기 위한 꼭 그런 저것만 있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네. 이분에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국 이제 AI 로봇 컴퍼니로 뻗어 나가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규제 완화나 또 지원도 있어요. 네네. 이를테면 이제 머스크가 하고 있는 스페이스X 같은 우주 산업은 국가가 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산업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도 결국 국가에서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좀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권력과 연관이 없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권력이 못 된다 하면은 나는 권력을 업고라도 가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미국 권력을 업고라도 가야겠다. 그런 그 생각의 발로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테슬라 물론 중국의 시장에서 장사를 잘 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지원, 뭐 자금 지원, 또 이런 뭐 인력 지원 이런 거 이상의 어떤 걸 바랄 수는 없는 거죠. 안보적인 지원을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의 사업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우리는 미국을 위한 기업이야. 그러니까 스페이스X 같은 우주 같은 것도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미국을 위한 산업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옵티머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네.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인간형 로봇의 잠재적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어요. 일할 사람의 부족한 문제는 이게 산업 현장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미래에는 집안일이라든가 아이, 특히 이제 어르신 돌봄 이런 거에 이제 다 인력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 시장에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반면 어때요?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국내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형 로봇이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인간형 로봇이지? 로봇들은 여러 형태가 있잖아. 이미 지금도 로봇 청소기 같은 로봇도 있고, 뭐 산업 현장 로봇도 있고, 뭐 요새는 막 커피 내려주는 로봇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인간 로봇일까? 인간 세상이 모든 인프라가 당연하게도 인간에게 맞춰 발전했기 때문에. 뭐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고, 공장, 이 사무실, 이 책상까지도. 그렇죠.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인간형 로봇이다. 그럼 굳이 뭐 커피 내려주는 로봇, 운전하는 로봇, 배달 로봇, 청소 로봇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인간형 로봇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작년에 그 삼성증권 그 로봇 보고서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네네네. 이게 좀 재미가 있어요. 이 로봇 보고서는 자율주행보다 로봇이 훨씬 잠재력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2030년 이후에 로봇 연간 판매량이 신차 수요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할 것이다. 와, 이렇게 신차 봤습니다. 수요에. 왜? 자율주행은 인간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발전이 더딜 수 있다. 하지만 로봇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훨씬 성장이 폭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로봇 수요가 이제 10억 대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인간형 로봇에 성공을 한다면 미래 시가총액 10조 달러 도전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1경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조 달러면은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1.6, 1.7 이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거의 10배 가까이, 그렇죠. 10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옵티머스 로봇이 실제로 된다면 가정이지만, 그렇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사실 그런 거죠. 이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뭐 80억 명인데 뭐 10억대 왜 안 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제 다른 로봇 기업에 대해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을까요? 그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그 북미 지역은 로봇 AI의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달을 하고 아시아는 이제 광범위한 공급망과 낮은 제조 비용으로 로봇의 이제 생산, 몸체죠. 하드웨어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제 중국이겠죠.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옵티머스의 부품들, 뭐 손이나 팔이나 몸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중국 밸류체인 업체에서 제작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론 그 얘기는 즉슨 무엇이냐? 옵티머스가 구현하는 하드웨어, 로봇의 하드웨어는 결국 중국 기업들도 다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면 승부처는 무엇이냐? 인간형 로봇의 승부처는 결국 AI 두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군요. 로봇이 실제 세상에서 인간하고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형 로봇을 얘기하면 뭐 SF 영화에서 본 그런 인간과 이렇게 좀 교류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스무리한 로봇을 만들려면 결국 AI 두뇌가 필요하다.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 머스크가 이제 2022년에 옵티머스를 처음으로 공개했었을 때 했던 얘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타사 로봇이랑 우리 로봇이 뭐가 다르냐? 두뇌다. 옵티머스엔 두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을 뒷받침하는 거죠. 또 옵티머스는 이제 자율주행 훈련에 쓰는 AI, 그러니까 아까 FSD AI를 이제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 머스크의 이제 AI 기업 XAI의 이제 개발 중인 이제 범용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이제 아직은 당연히 이제 완료한 건 아니고 이런 그쵸. 것들 이제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옵티머스에 탑재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뇌, 두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 뭐 이런 것들이 네네네. 그러니까 몸뚱아리보다는 더 중요하다. 네, 실제 사람도 그렇죠. 네, 예, 뭐 맞습니다. 외모보다는 네.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머스크는 옵티머스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 AI 데이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을 때 우리는 $20,000 가격으로 로봇 수백만 대를 생산하겠다 2만 이렇게 대. 예, 밝혔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예. 머스크가 했던 얘기라는 걸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25,000, $30,000 정도라고 예측을 하고 네. 어쨌건 그래서 미래에 100억대에서 200억대 정도 팔릴 것이다라고 이분은 이제 미래 비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1인당 1로봇 시대가 열린다. 아, 예. 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인류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내 옆에 로봇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로봇들이 다 일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배달을 해주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가 기본소득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요. 예. 왜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옵티머스는 이루어질 꿈이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인간은 그럼 뭘 하게 될까? 물론 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냥 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맞아요. 예. 근데 이미 로봇이 이제 이런 생산성을 끌어올렸으니까 이런 분들한테 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도달을 하신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머스크는 테슬라 장기적 가치는 결국 로봇에 나온다. 그래서 옵티머스의 이제가 끌어갈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이제 머스크는 $25조, 3.5경 원. 네. 네. 25조 달러. 네. 네. 이제 물론 막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제 비전이에요, 비전. 네. 이제 너무 이제 미래 비전이고. 네네. 예, 단기 로드맵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옵티머스는 2세대까지 나왔어요. 네. 예, 아직은 이제 당연히 시제품 단계예요.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어. 테슬라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동영상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셀을 이렇게 옮기는 거. 옮기고 있어요. 예, 정말 단순한 일이죠. 네네. 예, 그걸 하고 있는데 내년 말에 2025년 말엔 그러면 이제 머스크는 무엇을 얘기했느냐? 옵티머스 생산 버전 1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아마 3세대가 될 것 같아요. 생산 버전 1을 수천 대 정도 만들겠다. 그래서 이거를 테슬라 공장에 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 시범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그쵸, 먼저 그쵸. 한번 써보겠다. 써보겠다. 이걸 팔기는 좀 그러니까 써서 이제 좀 데이터를 또 모아보고 시범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6년에는 생산 버전 2를 만들어서 양산을 시작하겠다. 예,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한번 판매해 보겠다. 예, 이런 지금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예, 예. 판매를 할 계획까지 가지고 네. 있는 거죠. 네네.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가 본인이 만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참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만든 로봇이 인간의 그 삶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미래는 이 회사의 비전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 그렇죠. 네. 이제 이 회사의 비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네.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들어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머스크가 이제 그 비전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예, 일론 머스크 갖고 있는 비전이 첫 번째 비전은 아까 말씀하셨던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사회를 만든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은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거듭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전이 인류를 AI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익이 될까? 그쵸. 이게 사업이 될까? 그쵸, 이런 걸 그쵸. 많이 돈이 생각하잖아요. 될까? 돈이 될까? 예.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뭐 XAI, 뉴럴링크 이런 것들이 이 비전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냥 예. 달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쵸. 예. 이 세 번째 그 비전, AI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네. 보호한다. 네네네. 이게 너무 멋진 말이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인가요? 그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AI의 패권을 잡고 있는 게 낫다. 한 CEO의, 큰 기업의 CEO가. 왜냐하면
그럼 내가 잘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나를 자르면 되지 않냐.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개인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도 이 부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나중에는 AI가 더 고도로 발전하게 됐을 때 인류가 AI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네.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네. 누가 끌고 가느냐는 너무 중요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테슬라를 투자하신다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갖는 게 중요할까? 아마 이제 오랫동안 보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기자지 투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사실 투자에 대해서 막 지금 사셔야 됩니다, 지금 파셔야 됩니다 이런 조언할 위치가 못 됩니다. 네네.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네. 우량 자산은 장기 투자자를 결코 배신하지 않아요. 아, 제 책 테슬라 리부트에서 부동산과 테슬라, 네네. 서울 부동산과 테슬라를 비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과거 주가 차트, 그 시세 차트를 보면은 부침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당연히. 근데 결국 우상향을 했어요. 왜냐면 다 갖고 싶거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우량 자산이 맞냐? 아, 그렇죠. 예, 지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예. 테슬라는 꿈이 주가를 이끄는 기업이에요. 아, 그러니까 멋진 말이네요. 예, 변동성이 계속 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테슬라 투자가 쉽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현재 이 주식으로 이제 주가가 지금 막 $400 넘어서 $500 근처까지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확 오른 거죠. 근데 이 주식으로 성과를 낸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되게 너무 계속 행복하지만 않아요. 예, 않았죠. 지난 3, 4년간 주가가 작년에 어땠어요? 100불 근처까지 깨질 뻔했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심했고 이분들이 지난 3, 4년간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투자한 분들이 지금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감히 말하자면은 이 주식에 투자하려면은 적어도 지금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다면은 최소 3, 4년 정도. 네, 사실 전 3, 4년도 좀 짧다고 보는데 네네. 여윳돈을 묻어두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이건 저희가 아니고 이제 월가 분석가들이죠. 월가 분석가들이 전망하는 향후 10년 테슬라 매출과 주당 이익 그래프가 주당 순이익 그래프가 모두 우상향이에요. 이게 뭐가 논란이냐면 주가 거품 여부가 논란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테슬라는. 그러니까 기업 본질만 따져봤을 때 테슬라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튼튼한 전기차 선두 기업이에요. 아주 그냥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 테슬라는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얘기들은 좀 잘못된 얘기들이 아닌가. 가능성은 없어요. 네. 기업만으로 봤을 때는 얘는 되게 튼튼한 기업이에요. 예. 다만 이제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쵸. 이런 논란만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성과를 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3년 혹은 뭐 5년 혹은 1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30년, 2050년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로보택시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질문을 해보면 그때까지 옵티머스가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네. 상상을 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만 이게 이제 엄청난 변동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릴게요. 테슬라 자율주행 프로젝트가 올해 딱 10년이었어요. 아, 프로젝트가. 벌써요? 예, 네.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대단합니다. 해서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대가가 이제 필립 피셔예요. 예, 성장주의 아버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기업의 연구 개발에 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기업이 이익으로 성과를 얻기까지 7년에서 11년이 걸린다. 이때까지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기술의 도입은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수천 개 기업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다. 예, 이런 말을 60년 전에 했거든요. 너무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되게 무서운 통찰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기업에 투자하려면 최소 7에서 11년을 봐라. 근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지금 10년 프로젝트가 딱 10년 됐어요.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2025년, 2026년에는 뭔가 비스무리한 뭔가라도 지금 내놓지 않겠느냐. 예. 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립 피셔가 이야기한 통찰에서 나오는 테슬라에 대한 생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백수전 기자님과 함께 테슬라 리부트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 책도 역시 이번에 저희가 20권을 선물로 드리니까 밑에 있는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올해 책 선물을 얼마나 했는지 봤더니 벌써 300권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소개하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